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달 남극 탐사를 시작한 인도가 태양 관측용 인공위성 아디티아 L1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아디티아 L1은 125일을 날아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착할 예정인데 태양 궤도에 안착하면 아시아 국가 최초의 태양 관측 위성이 됩니다. 세계 우주 강국들이 달 남극 탐사 열을 올리며 달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달의 남극의 물과 희귀 금속 등 자원이 풍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 달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 규범이 미비해 과열 경쟁이 예상됩니다. 9호 태풍 사울라가 강타에 큰 피해를 본 중국의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또 덮칠 것으로 예상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타이완에 상륙한 태풍 하이쿠이는 타이완의 관통해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6만 번이 넘는 번개가 몰아쳐 최소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기현상은 바다를 끼고 있는 인도 동부 오디샤주에서 발생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여러 지역에서 이어질 거라고 인도 기상청이 경고했습니다. 방대한 공간과 긴 시간으로 인해 실측 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은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 시뮬레이션 연구 기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시공을 초월한 우주 변화를 추적하는 우주 시뮬레이션 연구를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약 2시간 동안 수만 번의 번개가 쳐 12명이 숨졌습니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바다를 끼고 있는 인도 동부 오디샤주의 6개 지역에서 지난 2일 2시간 동안 6만 1,000번가량의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1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으며 소 8마리도 죽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이런 번개 현상이 끝이 아니며 비슷한 상황이 여러 지역에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타이완에 관통해 또다시 중국 남부에 상륙합니다. 앞서 제9호 태풍 사울라가 핥힌 상처가 아물기도 전인데 당시 위력은 어땠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풍에 밀려 고꾸라진 여성. 그대로 아스팔트 길 건너편 인도까지 미끄러져 날아갑니다. 초속 45m의 강풍은 아름드리 나무마저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길가의 상자 구조물도 소용돌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떠오릅니다. 아파트 옥상에 번개가 떨어지자 불꽃이 터지고 방파제를 뚫은 파도는 건물로 밀고 들어갑니다. 해안가 상점 앞엔 대형 화물차들로 차벽을 둘렀습니다. 어부들은 크레인을 동원해 무트로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100条吧，正常的是300一条，不是行，随便他们洗就行了。 제9호 태풍 사울라가 홍콩과 중국 남부를 강타하면서 92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광둥성 선전에선 쓰러진 나무가 달리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곧바로 뒤따라오는 탓에 인명피해 집계나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후속 태풍은 타이완을 관통해 다시 한번 중국 남부 해안을 때릴 거란 예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 사막에 폭우가 쏟아져 이 지역 축제에 참여한 7만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참가자들은 오히려 진정한 자립의 축제가 되고 있다며 불편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이틀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고 고속도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이 폭우로 7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네바다 북부 블랙록 사막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버닝맨 축제에 참가한 캠핑객들입니다. 행사장이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주최 측은 성명에서 폭우로 인해 블랙록을 드나드는 게이트와 공항이 폐쇄될 것이라면서 참가자들에게 음식과 물, 연료를 절약하고 안전한 공간에 머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캠핑하며 열리는 축제인 탓에 참가자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오히려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Selfie on the sunset on this crazy sunset. This is a Burning Man Fashion 2023. 사막이 늪처럼 질퍽해지면서 음식과 화장실 사용 등 어려움이 가중되지만 서로 도우며 이 상황을 견딥니다. There's no vendors for food, no. There's just a bunch of really nice people that are sharing what they have. This is the best burn ever. Seriously, like this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rise to radical self-reliance and to support each other in the community, and I'm having the best time. 미국 토지관리국 등은 현지 시간 4일까지 버닝맨 행사장 출입을 차단한다고 밝히고 네바다주 교통부도 홍수로 인근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행사장 출입이 언제 재개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버닝맨 축제 참가자들은 불평까지 즐기는 역설의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에 폭우와 화재 등 각종 이상기후를 낳고 있는데요. 겨울에 눈폭풍이 휘몰아치는 곳도 있지만 유럽의 스키장들은 눈이 부족해서 최악의 경우 98%가 운영이 힘들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기온이 높았던 유럽. 스페인 남부 말라가 해변은 해수욕까지 즐겼고 빌바오는 섭씨 25도로 여름 기온에 육박했습니다. Yeah, it's like nice weather for biking, but we know it's like the planet is burning, so we're enjoying it, but at the same time, yeah, we're scared. 유럽의 스키장은 눈이 오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눈 부족 사태가 훨씬 가속화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 소속 연구진이 유럽 28개 스키장 2,2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이 2도 오르면 53%, 4도 오르면 98%가 눈 공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L'ensemble des stations vont être confrontées à une situation d'enneigement qui va se dégrader et qui va donc demander d'en prendre compte, d'en tenir compte dans les stratégies de développement de ces stations. 인공설로 스키장 절반을 덮으면 완화할 수 있지만 인공설 제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남부 유럽에 있는 스키장은 높은 기온 탓에 인공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기온 상승의 제한선인 1.5도 이하로 낮출 경우 32%만이 눈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empreinte carbone de cette activité est donc tout faire pour réduire massivement l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de l'ensemble du secteur. 지구온난화는 심각한 자연재해뿐 아니라 취미생활 등 우리의 일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더위에 맞물리면서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회운동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를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최상위 부자들의 생활 방식을 지적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양지에 정박한 새하얀 요트에 스프레이로 붉은색과 검정색 페인트를 칠합니다. 월마트 후계자의 3억 달러짜리 요트가 오염을 유발한다며 환경운동가들이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깃발을 든 사람들이 공항 활주로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제트기 앞에 눌러앉아 활짝 펼친 현수막에는 개인 제트기를 금지하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민간 제트기 운항 횟수가 60% 넘게 늘어나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Además, es una manera de viajar muy contaminante. Las emisiones que producen los jets privados son 10 veces más altas que las que se producen con vuelos convencionales. 올해 기록적인 더위를 비롯한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기후를 걱정하는 시위는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유명 예술 작품을 훼손하거나 스포츠 경기를 방해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최상위 갑부들의 과시성 소비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These specific luxury practices are disproportionately contributing to the climate crisis at this point, if you map out.
한 연구에는 호화 요트 한 대의 연간 탄소 배출량이 7,000톤을 넘어 승용차의 1,5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최상위 부자들을 겨냥한 환경운동은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에서 개인으로 눈을 돌려 관련 규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규제로 사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등 기업 고충을 듣기 위한 이른바 규제 뽀개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빌리티 이동수단 분야 기술 보유 기업과 현직 법조인이 모여서 모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피고인 역할을 맡은 현직 기업 대표들이 가상법정에 섰습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한 회사는 폐배터리 10개를 공장에 보관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 보관 기간인 30일보다 303일을 초과한 334일을 보관을 해서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범행에 대하여 회사 측은 수명이 70% 이상 남은 폐배터리를 쓰레기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보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에 따른 것이고 형벌법규는 의미가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한 배달 로봇 개발 회사는 사고 예방 목적으로 촬영한 행인 영상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희가 특정 개인을 식별해서 사실 어떠한 데이터도 얻어서 이득을 취할 것이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고 또 로봇 인간 상호작용을 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형 수소 선박을 만드는 회사는 현행 기준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건조검사 자체를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공단이 소형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검사를 현재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공단은 현재까지 소형 수소 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검사를 해본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 모의 재판은 풀어야 할 쟁점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인 만큼 판결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 관계 부처에 전달을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중기부는 규제 해소를 위해 이 같은 행사를 2달에 한 번꼴로 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재작년 한 해 동안 입원한 환자 가운데 추락이나 낙상 등으로 인한 손상 환자가 암 환자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낸 2021 퇴원 손상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전체 입원 환자 622만여 명 가운데 손상 환자는 95만여 명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했고 암 환자 12%, 소화계 질환 환자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손상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추락이나 낙상으로 입원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는 기관도 손상 환자의 경우 평균 11일로 전체 환자들의 평균 입원 일수 8일보다 많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자해한 환자는 청소년이 5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10년 전보다 2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코로나19 새 하위 변이 BA.2.86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텍사스와 오하이오주를 시작으로 미시간과 뉴욕, 버지니아 등 5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BA.2.86은 지난 7월 덴마크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로 이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 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배나 많다는 점에서 세계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무기로 여기에 변형이 많을수록 기존 면역 체계를 뚫을 가능성이 큽니다. 별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다른 별들과의 역학관계에 따른 변화를 거쳐 소멸에 이르는 일대기는 은하라는 거대한 별 무리 속에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은하는 그 공간과 시간의 규모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라서 실사 관찰을 통한 연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의 힘을 빌리는 우주 시뮬레이션 연구가 불가피한데요.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28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신지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가상우주에서 확인한 가장 큰 은하단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우주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하는 우주의 구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데요. 간단히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각의 은하에는 다시 수백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과 천체는 모두 이 은하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하 안을 떠돌아다니던 가스구름이 뭉쳐지면 별이 만들어지는데 수명을 다한 별들은 폭발 현상과 함께 다시 주변의 가스구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은 형태를 바꿔가며 은하 안에서 유기적으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는 아주 거대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은하는 매우 다양한 특성과 모양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선팔을 지니고 있는 원반 형태의 은하도 있고요. 계란처럼 타원 모양을 하고 있는 은하도 있습니다. 은하가 한번 생성되면 그 이후로 모양과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우리는 진화한다라고 표현하죠. 또 은하는 모든 천체들이 생겨나는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은하의 생성과 특성, 진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먼저 은하를 아무리 잘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이 갖고 있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인간에 비해서 은하의 규모는 훨씬 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비해서 은하가 너무 천천히 변한다는 건데요. 최첨단의 관측 기술을 동원해 은하를 관측해도 한순간에 멈춰있는 은하 사진을 찍는 거에 불과하죠. 단편적인 모습으로도 은하에 대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은하의 특성과 진화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엔 쉽지 않아요. 그 대안으로 은하의 생성과 진화 과정을 컴퓨터를 통해 모형화해서 구현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상의 우주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면 공간, 규모,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은하의 생성과 진화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려면 잘 설계된 수치 모형이 필요한데요. 수치 모형을 설계하는 과정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가상의 우주 실험실을 세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버그가 들어가면 실제 우주와는 영 맞지 않는 엉터리 우주가 만들어지겠죠. 때문에 정밀함과 정확성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수치 모형 설계에 필요한 노력이 달라집니다. 세계 최대급 규모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에는 10만 줄 이상의 코딩이 필요하죠. 우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가상의 우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막강한 슈퍼컴퓨터와 정교한 수치 모형을 사용한다 해도 실제 우주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실제 우주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공간이나 규모, 시간 등의 제약이 없는 가상우주 결과를 실제 관측 결과와 다각도로 비교해 나가면 은하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주에 대한 이해의 틀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만약 관측과 시뮬레이션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가상우주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쓰인 과학적 가설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실패 역시 우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019년에 국내 세 연구기관이 협력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우주론적 주체역학 시뮬레이션 호라이즌 런 5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선 아주 정교하고 또 복잡한 수치 모형이 필요하고 컴퓨터 계산량 역시 매우 방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우주론적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는 것은 곧 매우 빠른 속도의 슈퍼컴퓨터를 확보했고 또 매우 정교하고 효율적인 수치 모형을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도입 당시 세계 11위 규모에 달했던 국가 슈퍼컴퓨터 5기 누리온을 약 3개월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호라이즌 5 결과는 은하 및 우주 거대 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라이즌 5를 준비하고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왜소하고 어두운 은하의 생성과 진화를 가장 정밀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새로운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다윈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차세대의 은하 관측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는 이론적인 해석의 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윈 시뮬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현대 우주론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에 사명을 지닌 저희 천문학자들이 앞으로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제약 없이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이상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연구기관 수백 곳이 모여있는 과학도시입니다. 또 인구 7명 중 1명꼴로 과학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서 어디인지 감을 잡아보시겠습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의 스쿠바가 오늘의 과학도시입니다. 이 스쿠바는 일본 열도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수도인 도쿄에서 기차로 1시간도 안 걸리는 꽤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네. 이 스쿠바에는 스쿠바 연구 학원 도시가 조성돼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와 비슷한 겁니다. 이 정부 주도로 조성된 과학단지인데요. 수많은 연구기관이 몰려 있어서 일본 과학자들은 물론이고요. 이 해외 과학자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 주도로 조성된 진정한 과학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도쿄와 가까운 도시에 이런 과학단지를 만든 배경은 뭔가요? 네, 스쿠바 연구학원 도시가 조성되기 시작한 거는 1960년대부터입니다.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된 시기보다 10년 정도 앞섰는데요. 1963년에 일본 정부가 도쿄의 인구 과밀을 해소하고 또 지식산업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도쿄에서 가까운 스쿠바시를 연구학원 도시로 선정했고요. 네. 이후에 1966년부터 82년까지 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초반에는 연구소나 교육기관 또는 기업들이 스쿠바로 이전하는 것을 좀 꺼렸는데요.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전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 도쿄에 밀집해 있던 연구소들과 기업들이 스쿠바로 이주하면서 현재는 모두 300여 개의 연구기관이 들어섰습니다. 이 스쿠바 연구학원 도시는요, 현재 스쿠바시 면적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그런 도시면 과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살고 있나요? 네, 2015년 기준으로 스쿠바시 전체 인구는 22만 명 정도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스쿠바 연구학원 도시에 소속된 공무원 연구원이 5천 명 정도고요. 이 단지 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수까지 더하면 순수 연구 인력만 15,000명입니다. 네. 그리고 인근의 스쿠바 대학이라던가 대학원 등에 다니는 학생들이 2만 명인데 이것까지 모두 포함한다면은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3만 5천 명 정도로 이 도시 인구 7명 중 1명꼴로 정말로 연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규모 과학단지인 만큼 외국인 연구자와 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 등록자 수가 7,500여 명으로 이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한다고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대덕 연구단지의 어떤 도시 버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스쿠바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가 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스쿠바가 일본의 대표 연구 단지인 만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시아의 노벨상 강국이죠. 그런 만큼 기초 연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이 스쿠바의 대표 교육기관인 스쿠바대가 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와 화학상 수상자 등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명문대입니다. 예. 그리고 스쿠바에서는 IT 기술과 로봇 기술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또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곳이 일본의
87년의 스쿠바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요? 1977년에 스쿠바대 기계공학 연구소가 전면에 장착된 2개의 카메라가 도로의 흰색 표식을 인식해서 시속 30km 구간을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했거든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과 중국 등이 이런 자율주행 시장을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토요타나 닛산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도 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지금까지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초로 개발한 만큼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에서 좀 다시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책을 보면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서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부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그러니까 무인 자율주행차가 특정 조건에서 공공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 100km 구간에 자율주행 전용 차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부 쪽의 나고야 주변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의 그 기술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우주 강국이잖아요. 네, 그 어떤 소행성의 착륙까지 해서 뭐 시료를 가져오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자, 스쿠버가 이곳의 또 중심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항공우주 연구기관인 작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저희 많이 언급됐었는데 이 소행성 탐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기술력이 높은 기관이죠. 이 작사본부가 도쿄에 있는데요. 작사가 제조한 로켓과 위성이 이 스쿠바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사의 대표적인 성과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요. 이 소행성, 말씀하신 대로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있겠습니다. 하야부사 2호는 2014년에 발사돼서 화성을 돌고 있는 소행성인 류구로 향했는데요. 2018년 6월에 류구 상공 20km에 진입을 했고 또 2019년에는 이 2차례에 걸쳐서 토양 시료를 채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지구로 돌아와서 토양 시료가 담긴 캡슐을 호주 사막에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다음 목표 소행성을 향해서 다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다음 소행성에 도착하는 예정 시기가 2031년 7월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이나 화성과 같은 커다란 천체와 달리 이런 소행성과 같은 이 작고 중력이 거의 없는 소행성에 가는 거는 좀 더 고도의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스쿠바 우주센터가 고도의 우주 장비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일본에 가면 이 스쿠바 우주센터에 방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시간을 좀 더 내서 스쿠바 우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주센터에는 로켓과 위성의 실물을 모두 볼 수 있는데요. 이 우주센터 정문을 지나는 길목에 눕혀지는 이 50m 높이의 직경 4m의 실물 로켓이 바로 정문에 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주 개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쿠바 우주센터 관광을 위한 입장은 모두 무료인데요. 이 가이드와 함께 진행하는 이 견학 투어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어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영어 설명도 들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 영어 설명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서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추천하고 있는 방문지입니다. 네, 한국어 설명까지 잘 돼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가까운 곳이니까 한 번쯤 방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달 우주 환경 모니터 탑재체가 개발이 완료돼 미국의 무인 달 착륙선 탑재를 위한 이송이 시작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하위 계획인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에 참여하는 달 우주 환경 모니터 탑재체인 루셈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셈은 50kV 전자볼트 이상의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로 심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대기가 없는 달 표면에서 검출해 우주 풍화 작용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나사는 오는 2024년에 발사 예정인 무인 달 착륙선 노바시에 한국이 개발한 루셈을 탑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루셈은 4일의 항공 포장을 마친 뒤 미국으로의 이동을 시작하며 내년 초까지 노바시에 장착한 뒤 내년 말에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을 통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우주 강국 인도가 태양 관측용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인도의 위성은 앞으로 120여일간 태양을 향해서 날아갈 예정인데요. 만약 성공한다면 태양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킨 첫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됩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인도 남부의 안드라프라데시주 우주기지에서 인공위성 아디티아 L1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2, 1, 0. 인공위성은 거대한 불기둥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더니 곧 지구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약 1시간 후 인도 우주연구기구 통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집니다. And we have a confirmation of Aditya L1 separation. The mission has been accomplished. 아디티아는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을 의미합니다. It will start its journey to the L1 point, a very long journey of almost 125 days. So let us wish all the very best to Aditya spacecraft. 목표 지점인 라그랑주 1지점 주변의 헤일로 궤도에선 태양과 지구의 중력 효과가 상쇄됩니다. 지구에선 불가능한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태양의 코로나와 태양풍 등을 관측할 예정입니다. If I put in a layman terms, it's like we are going to get the black and white image, the colored image, and the high definition image, 4K image of the sun, so that we don't miss out on anything that's happening on the sun. 성공한다면 인도는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에 이어 태양 궤도에 위성을 올린 첫 아시아 국가가 됩니다. 발사장엔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의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려는 인파가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We are privileged to be an Indian and witness this kind of developmental activities on the Space Center for India. So thank you very much. I have lots to say, but right now emotional. 앞서 지난 23일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했습니다. 이후 탐사 로봇 프라기아는 물을 찾아 달 표면 100m를 이동했습니다. 인도 우주기구는 찬드라얀의 공식 임무는 오는 7, 8일쯤 끝나지만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탐사 정보를 계속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인도는 태양 관측 인공위성 발사에 앞서 지난주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달의 남극은 우주 강국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새로운 패권 경쟁의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3일 인도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에 착륙했습니다. 4년 전 찬드라얀 2호 실패에 이은 값진 성공으로 인류 최초의 달 남극 탐사로 기록됐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시기에 루나 25호를 달 남극에 착륙시킬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20일 탐사선이 달에 추락하며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내년 창어 6호와 7호를 달의 남극에 보낼 예정이고 미국은 내후년 달의 남극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달 남극 탐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달의 극지방은 적도보다 태양빛을 덜 받기 때문에 물이 잘 보존돼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 남극의 물은 유인 달 탐사 시 생수로 활용될 수도 있고 식물을 재배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달을 전초 기주로 더 깊은 우주를 탐사할 때 로켓의 연료를 제조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Because of that, there is a potential to have more scientific content in terms of retention of water below the subsurface and also elemental composition and other activities, which is an electrical activity on surface of the moon, to be more dominant there than what it is there at the equator. 이 밖에도 달 남극의 분화구 속에는 희귀 금속이 풍부하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초전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트륨, 디스플레이나 항공 부품의 원료인 스칸듐이 다량 존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달 전체에 걸쳐 핵융합 발전의 핵심 원료인 헬륨3가 매장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추정 매장량은 110만 톤인데 핵융합 원료로 쓰인다면 70억 명이 만 년간 쓸 분량의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헬륨3가 이제 지구엔 별로 없는데 달은 계속해서 쌓이고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원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쟁 가능성은 있는데 분쟁에 대한 어떠한 그 법적인 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1979년 우주 자원을 개별 국가 소유가 아닌 인류 공동 유산으로 하는 달 조약이 제정됐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 효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달 자원 개발 경쟁. 보이지 않는 선점의 깃발을 누가 먼저 꽂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일본 정부가 산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를 통해서 민간 우주산업을 지원할 자금으로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100억 엔, 우리 돈으로 900억 원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내각부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과 총무성 등 4개 부처 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100억 엔의 예산이 인공위성과 로켓, 달 탐사 등 첨단 기술 개발을 다루는 기업과 대학 등에 지원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같이 작사에도 민간 우주개발 자금 공급 기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해 주요 산업의 세계 상품 서비스에서 1위를 차지한 분야가 6개로 일본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4일에 공개한 2022년 주요 상품 서비스 시장 점유율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기업은 63개 조사 분야 가운데 스마트폰과 디램,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낸드 플래시 반도체, 초박형 TV와 조선 등 6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스마트폰 등 5개 전자 분야 1위는 모두 삼성전자가 차지했고 조선은 HD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새롭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전기차, 반도체 제조 장비, 바이오 의약품, 클라우드 서비스, 태블릿 PC 등 22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중국은 전기차 필수 부품인 차량용 리튬이온 배터리와 대형 액정 패널, PC, 감시 카메라, 냉장고, 세탁기, 이동통신 인프라 등 16개 분야에서 1위였습니다. 지난달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이후 안전 지킴이로서의 CCTV의 중요성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CCTV 설치와 성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AI 기능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이천 종합터미널 부근 시장 골목길입니다. 양복을 입고 길 가던 남성이 지나던 차량의 사이드밀에 손목을 부딪힙니다. 운전자에게 고통을 호소하던 남성은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인데 CCTV에 범행 일체가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이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12명의 관제 요원이 4조 2교대로 돌아갑니다. 관내 구석구석 그물망처럼 설치된 3,300여 대의 CCTV가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새벽 2시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운집해 폭력 사태가 예상되자 112 출동 지령을 내리고 눈길에 쓰러진 취객이 움직이지 않자 동사 위험을 감지해 순찰차를 보냅니다. 이렇게 올 상반기에만 330여 건의 사건 사고 대응과 범죄 예방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마을 골목길, 학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천시는 지난 10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CCTV 관련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관내 모든 CCTV에 딥러닝 기반 AI를 탑재한 지능형 CCTV를 도입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야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2,500개를 싹 갈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로 또 스마트 도시로 이렇게 가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CCTV는 배회나 군집, 연기나 불꽃 같은 상황을 자동으로 인지해 표출해주는 만큼 사건 초동 수사와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4급 이상 공직자는 앞으로 재산 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1급 이상 재산 공개 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 과정과 1년간의 거래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하는데 재산 등록 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이 없더라도 지난 1년 동안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11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마지막 모의평가가 6일 치러집니다.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발표된 상황에서 수능 난이도 등 올해 출제 경향을 엿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치러지는 수능 모의평가는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꼽힙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 평가원이 출제해 수능의 향방을 예측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전에 치러져 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정부 방침이 반영된 이번 평가는 11월 16일 수능을 앞두고 문제 유형과 난이도 등 수능 출제 경향을 탐색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됐습니다. 물수능 전망 속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으로 꼽힙니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 역시 쉬운 수능을 기대하고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시도하려는 졸업생 비중이 늘었습니다. 전체 지원자와 재학생 비중은 지난해 9월 평가보다 감소했지만 졸업생 등 비중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영역별 시험이 끝난 뒤에는 EBS 대표 강사와 수능 교재 지필진 등 현장 교사단의 첫 브리핑도 열립니다. 킬러 문항 배제 여부와 출제 경향, 주요 문항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길 예정으로 공적 서비스 차원에서 매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평가원은 이의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정답을 확정하고 다음 달 5일 모의평가 성적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올해부터 대학별 고사의 모든 전형에서 입학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지 확인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논술과 구술, 면접고사와 필답고사에만 적용되던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올해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 면접 등 모든 전형으로 확대하겠다고 각 대학에 안내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각 대학별 고사에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해 왔는데 2년 연속 단속된 학교들은 재정 지원이 중단되거나 학생 정원 감축, 모집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조대연이 스페인 베니카심에서 열린 프란시스코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란시스코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대연은 한국인 최초로 이 대회의 우승자로 선정됐습니다.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등의 곡을 쓰며 클래식 기타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란시스코 타레가를 기리는 콩쿠르로 지난 1967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조대연은 과거 호주 애들레이드 국제 기타 콩쿠르 1위, 스페인 그라나다 엘리엇 피스크 기타 콩쿠르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처음에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교수님이 잘 된다고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믿었는데 보면 선배들도 별로 취업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지금은 급여하고 상관없이 여하튼 뭐 좀 시험만 좀 되게 해달라. 아침 일찍부터 박람회장 앞에는 취업 희망자들로 몹시 붐볐습니다. 박람회장이 비좁아 복도와 인도에까지 나와 입사 지원서를 쓰는 구직자들. 회사를 소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구직자들 모두가 진지하다 못해 비장함까지 엿보입니다. 그동안 배운 영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국인과 스위스 방금 말씀하신 할 수 있는 비결은 영어 not eat, don't eat. 한 백화점 벽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살펴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10대 청소년에서 40, 50대 장년층까지 보다 나은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자리가 나오면 연락을 해주세요. 서류 전형을 통과한 80여 명의 응시자들이 북한산 아래에 모여 산행을 시작합니다. 조별 협동심을 요구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계란이 깨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애쓴 보람도 없이 높이 던져진 계란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춤솜씨도 면접 시험의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이 알게 됨으로써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입사 방식이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삼의 뿌리에서 나오는 오일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가톨릭 관동대 등 공동 연구팀은 40대 이상의 중증 전립선 비대증 환자 88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12주 동안 홍삼 뿌리 오일 적정량을 1일 1회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 증상인 배뇨 장애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삼 오일 섭취군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판단하는 점수가 평균 50%가량 개선돼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전립선 특이 항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현존 최대 용량인 32GB DDR5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갈수록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는 만큼 서버 내 고용량 D램 탑재가 필수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D램은 용량이 크고 속도가 빨라서 컴퓨터 주력 메모리로 사용하는 램을 뜻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계 잼버리 메타버스 앱 이용률이 약 3%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잼버리 앱에 연 9억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률 2%대 누적 이용시간 7분으로 사실상 잼버리와 비슷하게 앱도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번 잼버리 대회는 폭염 등 여러 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번에 200명을 싣고 한강을 달리는 통근용 리버버스가 내년 9월쯤에 운항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4일 한강 리버버스를 운영할 주식회사 이크루즈가 속한 이랜드그룹과 공동협력 협약을 맺고 내년 9월 운항을 목표로 리버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협약식에서 리버버스가 도입되면 생활교통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한강 활용도 역시 상상할 수 없이 바뀌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김포시와 맞닿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 아라 한강 관문 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오가는 노선이 조성됩니다. 이거 지금 농축한 지 얼마나 됐지? 자연은 과학의 스승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의약품도 처음은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물 연구에서 시작됐는데요. 네,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은 일평생 천연물 연구에 매진해 국내 천연물 연구와 생약 개발의 토대를 닦은 생약학자 김영중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